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 그 무형자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무형자산에는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네요. 세무 1급에서 무형자산의 개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의 종류, 그다음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항목에 대해서 교재 또 보시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PPT 작업이 좀 부분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이걸로 직접 설명을 합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냐? 36페이지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을 갖다가 나타내는 표현하는 용어가 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다는 뜻이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다는 뜻이고, 목적은 사용 목적인 건 똑같아요. 영업용, 사업용, 그다음에 업무용 다 마찬가지인데요.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의 사용을, 똑같이 유형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번에는 물리적 형체가 있다 없다, 얘는 없는 자산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건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이러한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 요거를 알아야 돼요. 비화폐성 자산으로 취득 원가의 측정이 가능하고, 자산의 모든 공통 정의, 자산의 정의 공통이 뭐라 그랬어요? 측정,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 있으니까.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공통적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돼야 된다. 근데 얘는 하나가 더 있네. 무형자산이니까 형체가 없다고 해서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보편적으로도 문제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서 문제 낼 만한 게 뭐 있을까? 요거 하나밖에 없어. 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써놓고 틀린 거 찾으래. 그러면 나같이 그러면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을 구분해야 되는데, 혹시 얘기해드린 적 있나요? 제가 이거 얘기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화폐성 자산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화폐성 자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먼저 적어놓을게요. 외상 매출금. 자,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지금 외상 그랬으면 외상 매출금 기록해 놨겠죠. 그러면 그 대가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대가가 물건으로 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돈으로 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게 화폐성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한 달, 두 달 못 받았다고 이자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얘는 뭐 투자한 거니까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고 그러나요? 항상 그 금액인가요? 대손 빼놓고 그건 먹튀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그런 건 말고요. 즉 외상 매출금 자체가 금액의 변동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폐성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오히려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용어를 구분하면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 자산도, 그다음에 무형 자산도 다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선 첫째, 이 비화폐성 자산은 이 금액이 변동합니다. 지금 여기 유형자산이 건물이라든지 무형자산이 특허, 이런 거 가격이 변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왔다 갔다 누가 살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 지금 이거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만 원이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또 그 상대적인 급부가 돈이 아닌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줬어요. 선급금을 갖다가 우리가 원재료 사갖고 오기로 계약을 하고서 선급금을 줬는데, 그러면 그 선급금을 준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약하고 돈 준 거잖아요. 그 반대급부가 돈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잖아. 돈이 아니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또
선급 비용이 있죠. 보험료 낸 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게 반대급부가 지금 돈을 받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보장 기간 동안에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지 돈이 목적은 아닌 것이죠. 만약에 1년 동안 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 그 목적 자체가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지 돈을 받기 위한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자처럼 이자가 발생할 것도 아니고 지금 원금도 다 날아가는 판에 무슨 이자가 생기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선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자 들어간 계정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구분해 놓으시면 되고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 구분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구분하는 용어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구분 자체도 많이 하라고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 무형자산도 값어치가 정해질 수 있다 없다? 값어치가 딱 얼마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얘기했고 이 비화폐성 자산이다, 화폐성 자산이다 교재에서 여기에서만 특이하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선급금, 선급비용, 선수금, 유형자산, 외상물출금 이런 거 배울 때 여기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 그런 용어 단 한마디라도 나왔어요? 안 나오죠. 유독 여기 무형자산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지난번에 제가 산업재산권 설명해드렸죠. 코카콜라병 기억하시죠? 여기 그거 하나 있어. 제가 하도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말이죠. 이거 이낼 거예요. 이렇게 해놨었어. 근데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다들 알아보실 수 있으니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세무 2급 때 해놓은 것들인데 세무 1급에 좀 적용시켜서 여기 교재에 맞게끔 바꾸고 있었는데 주말 내내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또 녹화까지 해가지고서는 맛이 가는 줄 알았어. 언젠간 뭐 때가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때는 벌써 진도가 먼저 나가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그냥 교재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나중에 또 혹시 알아요? 복습할 때쯤 되면 좀 이거 올라와 있을지.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영어권도 설명해드렸었죠. 오케이.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이동은 마찬가지겠죠. 자, 무형자산을 외부에 의해서 매수할 때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들 있죠. 등록비라든지 제세 공과금 이런 것들은 다 부대비용이에요. 다 포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사업 결합에 의한 취득 공정가치로 당연히 표시해야 될 거고요. 교환에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유형자산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음. 외부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인 경우에는 영어권인 경우에.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영어권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 매장들이 있잖아요. 권리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매장에 권리금이 100억이래.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00억은커녕 지금 1000만 원도 줄까 말까 한데 내가 주장하는 게 100억이야. 그럼 내가 주장하는 거지 공정가치로 인정된 금액이 아니죠. 영어권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권리금이. 그래서 권리금은 내가 주장한다고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가 있다 없다.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밑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게임 산업이에요.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스토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림도 그래 많죠. 근데 그게 아직 구체화된 그 데모 버전이 나오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다 연구비예요. 즉 연구비는 판관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자산의 정의 있었잖아요. 무형자산이 되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유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단계부터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 2급하고 세무 여기 1급에서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 다 뭘로 본다? 판관비, 그것도 판관비인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연구 단계에서 얘는 판관비로서 비용 계정은 뭐 보통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 많이 나왔 1급, 2급에서 나왔던 것들 연구비는 판관비고 그다음에 개발비를 코스프레 하는 것들 연구 개발비 또 뭐 개발 연구비 그다음에 경상 개발비 이렇게 무형자산을 코스프레하는 모든 이 계정들은 다 판관비입니다. 무형자산은 뭐밖에 없다? 개발비밖에 없어요. 개발비만 무형자산이고 여기서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분이 그 세무 1급 기출문제 보기에 많이 등장이 돼요. 자, 연구 단계 한번 어떤 특징적인 용어가 있는지 보자고요.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라고 얘기했어요. 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없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모 버전이 없단 말이에요. 발표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왜? 지금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안 나왔어. 얘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뭐로 처리해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지 말고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간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간 비용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판관비를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2022년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됐죠? 개발 단계는 개발비라는 계정을 쓸 수 있는 단계인데 어떤 경우가 개발비라는 고정자산 무형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봤더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하나만 아니 모두 충족이라 그랬죠. 그러면 개발 단계 이거 만족시키기가 되게 어렵겠죠. 무형자산으로서 쓰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A, B, C, D, E 돼 있죠. 이런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산을 갖다가 걔를 뭐로 기억해라?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하라 이런 뜻이었었는데요. 자, 내용을 A, B, C, D 쭉 읽어보시게 되면 뭔가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A는 무형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만들 수 있어요.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서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세 번째,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만들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어. 그걸 제시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지도 알려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럼 얘는 판매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신뢰성 있게 구분 측정할 수 있다. 자산의 요건 다 갖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쓴다. 자, 디귿에 보시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을 금액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그다음에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이게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을 잘 읽어두셨다가 보기에서 무형자산으로 할 수 있는 항목들 아닌 거 찾으라고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여기서 구분해서 그걸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종류 여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영어권. 자, 지난번에 영어권 설명했던 거 맞죠?
저기 배민 설명해드렸던 거예요? 기억 안 나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네. 빨리 얘기 안 하면 산업재산권 다 얘기해드렸죠. 아까 코카콜라 기발비도 얘기해드렸고 기타의 무형재산. 자,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라이센스 설명해드렸죠. 그 휴대폰 프랜차이즈 저작권 그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통 요즘은 컴퓨터란 말 안 붙이고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씁니다. 임차 권리금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혹시나 높아심에 건물주 입장에서 보증금 받으면 얘는 부채라 그랬어요. 뭐라고 써요? 임대 보증금이라고 쓰고 얘는 뭐라 부채. 근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내게 되면 임차 보증금이라고 쓰고 얘는 나중에 돈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이에요. 근데 여기 권리금 말 들어갔죠? 임차 권리금이에요. 임차 권리금은 무형자산이에요. 권리금 자체가 무형자산이니까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식으로 나오게 되면 틀리지 말고 가능하면 꼭 맞추셔야지 돼요. 세무 1급에서 얘가 어려운 건 뭐냐면 감가상각하는 게 좀 어려워.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자, 일단 상각부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것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자산의 추정 연수 동안 상각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동일한 정액법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뭘만 한다? 정액법으로만 상각하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이거 용어가 그대로 설명이 나와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거.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서 정해졌다면 20년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다면은 뭐 한다? 20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잔존가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회계 1급, 세무 1급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랍니다. 실무에서는 세법을 적용하여 특허권은 몇 년? 10년. 나머지는 몇 년? 5년. 내용연수로 적용한다. 요거는 세무 2급까지도 설명이 안 나왔던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직접법으로 하거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돼 있어요. 있으나 재무상태표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근데 주로 우리 그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처리를 하죠. 그죠? 요 감가상각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특허권을 우리가 샀어요. 특허권을 얼마 주고 취득을 했냐면 100만원을 갖고 취득했고 잔존가치는 없는 게 원칙이라 했죠. 잔존가치는 제로. 내용연수는 똑같이 5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한 날짜 1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2022년 12월 31일이 됐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상각은 어떻게 할까요? 차변에 여기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여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는 유형자산에 사용하는 거고 얘는 지금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계정 까먹었을까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 써야 돼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만원 쓰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직접법이니까 직접 특허권이라고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얼마? 20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23년이 됐을 때 또 1년이 지났잖아요. 30일 이렇게 됐을 때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얘가 지금 특허권이 직접법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특허권의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100만원이었었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특허권 20만원 뺐잖아요. 그럼 특허권의 잔액은 얼마 남은 거예요?
80만 원 이렇게 남았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5년이었다고 알려주고 취득은 언제 했다고 알려주냐면 그대로 2022년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2023년에 감가상각 해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허권 금액 처음에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가르쳐주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 요거 가르쳐줘요. 1년 지난 뒤에 상각 잔액은 지금 현재 80만 원이래요. 오케이? 내용연수는 몇 년? 5년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액법으로 잔액 알려준 8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법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5년이었고 취득한 후에 연수가 지나간 만큼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연수도 줄여줘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4년으로 해줘야지. 지금 잔액 남아있는 거 80만원 나누기 3년 하면 여기 20만원이 똑같이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얘를 갖다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2024년 12월 30일 날 여기 잔액은 얼마 남아있는 상태겠어요? 60만원 남아있는 상태겠죠. 내용연수는 또 1년 지났으니까 1년 줄여야 되겠죠. 몇 년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3년으로 나눠줘야지 똑같이 20만원 또 나오겠죠. 무형자산 상각할 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계정 과목 뭐 사용한다? 여기 감가상각비 사용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무형자산 상각비를 사용하고 무형자산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무슨 법으로 처리한다? 직접법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상각한다. 뭐 이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영어권 상각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주로 시험을 갖다 보지는 않지만 세무 1급 정도 됐으니까 필요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미리 봐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 중에서 영어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자산이므로 정기적인 상각을 하지 않는다. 영어권 상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좀 되어 있죠? 어디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영어권에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손상 검사를 실시하여 손상 차손을 인식하거나 매 회계 기간의 보고 기간 말에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우린 자산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상의 여부가 어떤 자산에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손상 차손 다 반영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재무상태표는 그 시점에 재산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손상차손 할 때 건물이나 뭐 이것만 했다 해서 거기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끊을까 말까 고민되네. 오래간만에 잠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무형자산을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다음 단원이 투자자산과 유가증권,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여기 파일은 여기서 끊고 별도로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은 25분짜리였네요.